인문 1 보자. 너희는 화면을 보고 같이 따라오면 된다. 그냥 내가 워낙 고수니까 잘 설명해 줄게. 한번 이해가 되게. 됐지? 자, 1단락이다. 같이 봐자. 1단락 인문 1. 자, 드라마란 갈등과 해결의 서사 구조를 기반으로 대화체로 사건을 재현하는 미메시스 화법으로 구축된 문학 관례를 일컫는다 해서 지금 드라마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드라마의 정의에 대해서 갈등과 해결의 서사 구조고 미메시스 화법으로 구축된 걸 갖다가 다 드라마라고 부른다. 그리고 드라마 연극은 해서 드라마랑 다르다 얘들아. 드라마 연극이라는 새로운 개념이야. 드라마 연극은 드라마 텍스트를 무대 위에서 배우의 말과 행동을 통해 현재화한 것이다. 밑줄 쳐볼게. 텍스트를 요거다. 그리고 앞으로 나오는 용어 중에 텍스트라는 용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을 할 건데 쉽게 말해서 그냥 드라마를 짠 사람이 처음에 글로 짰을 거 아니야. 작가가. 그걸 텍스트라고 부른다 얘들아. 알겠지? 현재화가 뭐겠네. 현재화. 그 글은 적어놓으면 현재 적은 게 아니라 옛날에 적은 걸 지금 봐도 되잖아. 연극을 생각해봐라. 연극 과거 연극 지금 볼 수 있나? 못 본단 말이야. 연극은 항상 뭐야? 현장에 가서 봐야 되지. 그러니까 그 텍스트를 현재화했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지? 옛날에 적은 그 글을 관객들 앞에서 지금 내가 공연을 한다는 거야. 이게 드라마 연극이야. Understand? 넘어간다. 무대는 드라마의 서사가 전개되는 장소를 재현하며 장소도 재현하고 인물도 재현한다. 어떻게 재현한다? 밑에 필기한다고 하면 어떻게 재현한다? 현재화한다고 지금 이거를. 알겠나? 현재화한다. 드라마 연극이란 말에는 이중 이거 보이지? 재현 과정이 함축되어 있다고. 누구누구? 장소 재현, 인물 재현이라는 거. 이해됐나? 그 다음 이러한 드라마 연극의 해체를 표방하고 있는 것이 포스트 드라마 연극이래. 포스트 드라마 연극. 뭘 해체한다? 지금까지 우리가 쭉 봐왔었던 드라마 연극을 해체시켜버리겠다는 거야. 안 따르겠다는 거지. 얘는 텍스트 차원에서 미메시스 화법에 의거하여 갈등과 해결의 서사 구조를 띠는 드라마 문학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탈드라마 보이제. 뭘 한다고? 안 한다고 이제? 이거 즉 완전 다르지. 안 따르겠다는 거야. 얘는 재현을 위한 목적의 연출을 지양이다 얘들아. 지향이 아니야. 지양은 거부한다는 거야. 멀리한다는 거. 재현을 위한 목적의 연출을 멀리하는 특성을 지니는 일련의 다양한 연극을 일컫는다. 포스트 드라마가. 뭘 연다? 이거 한다고. 됐나? 됐지? 넘어간다. 드라마 연극은 재현을 위한 드라마 텍스트가 정점에 위치해 있고 배우, 무대, 음향, 조명 등의 다른 요소들이 그 아래에 위치해 있는 위계적 구조를 띠고 있다고. 뭐는? 다시 주어를 잘 봐라 항상 얘들아. 드라마 연극은 텍스트가 대장, 그 다음 배우, 무대, 음향, 조명 등의 다른 요소가 그 아래 위치해 있는 위계적 구조라고. 이 말인즉슨 문장으로 이해하지 말고 완벽하게 본질을 이해해야 돼. 왜냐하면 너희 시험에서는 문제가 다르게 출제되잖아. 완벽한 이해가 필요한데 이게 잘 봐라. 텍스트가 정점에 있고 나머지 것들은 밑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작가가 텍스트를 쓰지 대본을 쓸 거 아니야. 드라마 대본을 쓰면은 배우들은 그거 똑같이 하라는 거야. 그냥 건들지 말고. 알겠나? 왜? 텍스트가 정점에서 대장을 역할을 하고 있고 배우와 무대 장치는 그 밑에 있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따르면 돼. 그냥. 이해됐지? 그래서 위계적 구조라고 한다. 드라마 연극에서는 문학, 연극 이거 비연극 등의 경계가 선명하게 강화되어 위계 질서가 유지되어 왔다고. 뭐라고? 경계가 선명하게 강화되어서 위계 질서가 유지되어 왔다고. 지금까지. 그러나 역접이 나오지. 포스트 드라마 연극에서는 말이야. 어떻게 바뀌어? 중심이 작품에서는 사건으로, 드라마에서 공연으로 이동함에 따라 경계가 희석된다는 게 제일 포인트지. 경계가 선명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돼? 경계가 희석된다고. 얘들끼리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거지 이제. 위줄 쳐볼게. 됐어. 가령 예를 든다.
드라마 연극에서 관객은 수동적인 소비자로 객석에서 침묵을 유지하며 배우의 연기에 감정이입을 시도하는 것으로 역할이 충분했고, 배우는 드라마 작가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한 다음 객석에 관객이 없는 것처럼 가정하고 자신이 연기해야 할 배역에 몰입하는 것만으로도 역할이 충분했다고. 무조건 뭐가 중심이기 때문에? 대본, 텍스트가 중심이기 때문에 따라만 하면 돼. 이는 관객과 배우 사이에는 넘어서는 안 되는 경계선이 선명하게 있다 이거지. 우리 아무도 대학로의 연극을 볼 때 배우가 연극 중에 내가 배우한테 말 걸릴 수 없지. 소리 질러도 안 되잖아. 우리는 가만히 관람해야 되지. 배우는 우리가 없는 것처럼 연기만 하고. 그렇게 경계가 있었다는 말이지. 그러나 포스트 드라마 연극에서는 이러한 경계선이 없어진다고. 즉 다른 말은 뭐야? 배우도 관객이 될 수 있고 관객도 배우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지 이제. 포스트 드라마 연극에서는 사전 예고 없이 관객이 배우가 되고는 한다. 보이지? 이는 이 포스트 드라마 연극의 공연이 우발성을 포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즉 뭐다? 짜여진 각본대로 가는 게 아니라 우연성, 우발성. 보통 어디 나오는지 아나? 개콘 같은데. 근데 그 개그 프로 보면 관객 갑자기 데리고 나오지. 갑자기 그게 포함시켜버리잖아. 그게 바로 이 우발성을 포함하고 있는 거지. 만약에 그게 개콘이 드라마였다면 그건 포스트 드라마가 되겠지. 이해됐나? 마킹 해보자. 자, 가령 해볼게. 드라마 다시 연극에서 관객은 수동적 소비자로 감정이입을 시도한다. 배우는 배역에 몰입하는 것만으로도 역할이 충분해. 딴짓 안 하면 돼. 즉 뭐다? 경계선이 선명하게 그어져 있었다고. 그러나 역접 세모치고, 그러나 포스트에서는 말이야, 경계선이 다시 한번 사라진다. 관객이 배우가 되고는 한다고. 우발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깔끔하지? 됐나? 이해 안 된 사람? 건이 됐나? 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려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거는 흘리면 안 된다 견이야. 네 인생이 달렸잖아. 3달러. 드라마 연극은 무대에서 현실의 환영을 만들어낸다. 이게 뭔 소리지 하면서 밑줄을 치겠지. 관객은 이렇게 재현된 허구적 세계,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얘들아. 재현된 허구적 세계가 바로 환영이야. 알겠나? 요 재현된 허구적 세계에 몰입함으로써 연극을 관람하는 동안만큼은 그거의 내용에 감정을 이입하고 현실을 망각하면서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왜? 관객 입장에서 무대 위에서 배우가 공연을 하잖아. 근데 그 공연하는데 너가 대학로 연극 갔을 때 외계인 침공하고 막 UFO 나오는 연극 봤나? 없지. 마치 진짜 현실에서 있을 법한 이야기로 연기를 한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관객 입장에서는 내 현실을 잠시 잊고 망각하고 그 드라마 속 현실에 감정이입해서 막 빠져들게 돼. 그러다 보니까 드라마를 보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한다는 말이지. 그게 지금 뭐다? 드라마 연극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포스트 드라마 연극은 드라마 연극과 달리 현실 재현의 의무를 강조하지 않아. 즉 다시 말하면 뭐다? 드라마 연극은 현실을 재현해야만 해. 아까 말했잖아. 두 가지를 반드시 재현해야 됐었지. 무대와 그 배우 인물 말이야. 재현하지 않아도 돼 얘는. 일상의 현실을 재현하는 환영을 보여주지 않는 보이나? 포스트 드라마 연극에서 관객은 몰입의 경험을 갖기 어렵다고. 왜? 일상을 재현하지 않으니까 내가 공감하기 힘들거든. 이상해. 내가 체험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니까. 그래서 공감이 안 되는 거지. 감정이입이 안 되는 거야 지금. 이해됐나? 일단 밑줄 치고 넘어갈게. 드라마 연극 다시 밑줄 쳐볼게. 여기서 극의 내용 감정이입, 현실을 망각하면서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현실 너무 우울한 너희 같은 애들한테는 드라마가 필요하잖아. 잠시 현실을 잃고 신데렐라 스토리 꿈꿀 수 있잖아. 그런데 포스트 드라마 어떻게 돼? 달리 비교하면서 현실 재현 의무가 없어. 꼭 현실을 보여줄 필요가 없어. 다시 말하면 환영을 보여주지 않아도 돼. 그러니까 관객은 몰입의 경험을 갖기가 어려워. 몰입이 안 돼. 차이점 정확하지 얘들아? 너무 명확한 차이점으로 글 전개되고 있다. 글 구조 굉장히 쉽지? 포스트 하나 드라마 연극 하나 해가지고 차이점 계속 말하는 거잖아 지금. 이거야 그냥. 이처럼 정리한다. 연극이 현실 재현의 의무로부터 해방되면은 연극은 공연 예술로서 지니고 있는 연극 그 자체의 특성을 강화할 수 있겠지. 현실 재현 굳이 안 해도 되고 연극만의 특성을 보여줄 수 있다고. 무대 위의 현실이 허구적인 것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낼 수 있게 된다고. 됐나?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 현실을 재현해야 하다 보니까
무대 위의 현실이 허구적인 것을 드러낼 수 없었어. 왜? 무대 위의 현실은 허구입니다 하는 순간 관객이 몰입을 못 해버리거든. 몰입하려면 무대 위가 마치 진짜인 것처럼 막 해야 되거든. 근데 포스트는 그럴 필요가 없어. 구라인 걸 까발려도 돼 그냥. 됐나? 마킹 해볼게. 보이지? 현실 재현의 의미가 없으면 연극 그 자체의 특성을 강화할 수 있고 허구적인 것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 이를 통해 관객은 딱 나온다. 내가 설명한 대로 관객은 연극을 관람하면서 허구적 세계에 빠지지 않지. 몰입이 안 돼. 않고 자신이 살고 있는 현실에 대해 사유할 수 있게 된다. 이 장점이야. 자, 요 말을 얘들아 대비시킨다면 누구랑 대비시켜야 되냐면 위에 가봐라. 쭉 위에 가면은 이거 보이지? 현실을 망각한다 적혀 있잖아. 포스트 드라마는 망각하는 게 아니라 현실에 대해 생각할 수 있다고. 그것은 연극이 현실 재현이 아니라 연극 그 자체의 재현이라는 형식을 취하게 됨으로써 강화된다. 아, 현실 재현이 아니라 연극 그 자체의 재현을 하기 때문에 관객은 허구라는 것도 알고 극중에 몰입은 할 수 없어도 대신 뭘 쟁취할 수 있다? 자기가 살고 있는 현실에 대해 생각할 기회를 갖는다고. 됐지? 왜 모르는 거 같지? 이 정도 설명하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야, 비꼬는 거지 저거 지금. 다음 포스트 드라마 연극에서 연극이 그 자신을 재현한다는 것은 연극을 통해 연극 자체에 대해 사고하는 것이 증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뭘 한다? 연극 자체에 대해 사고하는 게 커진다고. 이는 연극 자체에 대한 비판과 반성적 사고가 이루어짐을 나타낸다. 중요한 말이지. 이거에 된다고. 또 연결된다. 이러한 비판과 반성에는 연극이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 성찰이 포함된다. 연극이란 무엇일까? 연극의 특성 드러내야 되니까. 연극에 대한 성찰은 다시 뭐한다? 연극의 경계에 대한 반성으로 발전한다. 이제 뭐까지 해? 야, 연극에는 우리가 추구하는 포스트 드라마 연극에는 경계가 없어야겠다라는 생각까지 간다고. 아까는 계속 경계가 있었지. 뚜렷하게. 가령 이것은 포스트 드라마 연극에서 공연의 중심이 언어에서 몸, 음향, 조명 등의 다양한 요소로 이동하고 있는 데서 나타난다. 잘 봐라. 중요한 말이다. 언어가 다 앞에서 어떤 단어로 쓰이고 있었게? 텍스트. 다시 말하면 뭐야? 공연의 중심은 텍스트가 아니라 이제 텍스트 외적인 다양한 요소로 이동하고 있다고. 중심이. 원래 어땠어? 텍스트가 위에 빵 박혀있고 위계 질서 있지. 배우 관객은 밑에 있었지. 이제 뭐야? 중심이 일로 이동한다고. 뭔지 알겠나? 텍스트가 이제 내려온 거지. 가치가. 그 밑에 이에 따라 음악, 무용, 서커스 등 과거에는 보이지? 비연극적이라고 판단되었던 요소들이 연극의 중심으로 들어오기 시작한다. 텍스트 이외의 것들이. 이 때문에 포스트 드라마 연극에서는 드라마 연극에 비교 공연적 요소가 강하게 나타난다고. 원래 드라마는 텍스트였다면 이제는 공연, 약간 퍼포먼스. 예를 들어 포스트 드라마 연극에서는 배우는 어떤 인물을 재현하는 역할을 하지 않고 계속 재현이 아니라 그러지. 아니고 행위자로서 몸의 반응을 보여주는 데 치중한다. 이때 관객은 배우의 표정, 손짓, 몸짓 등을 접하며 자신의 신체적 감각과 지각에 민감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다까지야. 됐지? 마킹 해보자. 공연의 중심이 언어에서 여기로 이동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너희는 그렇게 표기하면 되겠지. 텍스트에서 텍스트 외적인 것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중심이. 이에 따라 비연극적이라고 판단된 요소들이 중심으로 밀려 들어온다. 비연극이 연극의 중심으로 밀려 들어온다. 그렇기 때문에 공연적 요소가 강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지. 그 밑에 역접이 있길래 한 번 더 밑줄 치고 갈게. 똑같은 거지만 인물 재현이 아니라 몸의 반응 보여준다. 재현할 필요는 없으니까. 됐지? 완벽. 자, 그 다음 거의 다 끝나간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연극의 핵심이 플롯에 있으며 플롯은 우연성을 배제하고 필연성의 구조로 사건을 배열하는 것이라고 했다. 딱 읽자마자 느낌이 오는 단어가 보이지. 어떤 단어? 우연성. 우리 앞에 어떤 단어로 우연성이라 안 나오고 다른 말로 나왔는데 이거. 우발성. 근데 얘는 뭐 알아? 아리스토텔레스는 우연성 배제한다지. 그럼 아리스토텔레스는 드라마 연극 쪽이야? 포스트 드라마 연극 쪽이야? 드라마 연극 쪽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해됐지? 그래서 우연성 배제하고 필연성의 구조로 배열하는 것이래 지금.
이는 오랫동안 드라마 연극에서 중시되며 하나의 원칙으로 지켜져 딱 나오지.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러한 말은 드라마 연극에서 중시되어 왔다고. 근데 포스트 드라마 연극에서는 우연성이 강조된다. 딱 보이지? 우발성이지 이게. 밑줄 쳐보자. 이 새끼는 핵심은 플롯이라고 하고 플롯은 우연성 배제하고 필연성이래. 그러나 포스트에서는 말이야 우연성 강조된다는 게 큰 차이점이지. 됐나? 계속한다. 우연성의 증대는 공연 관례로서 연극이 지니고 있는 속성인 1회, 찰나, 반복 불가능성이 강화된다. 딱 보이나? 1회성부터 찰나성, 반복 불가능성이 같은 말이 뭐라고 이게? 우연성이라고. 우연성이 강화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다 같은 말이야. 매 공연마다 우연성의 개입으로 다른 공연이 연출될 수밖에 없는 사건으로서의 공연이 이루어진다. 뭔지 알겠지? 매번 뭐야? 똑같은 연극인데 할 때마다 다른 거야. 다른 관객들이 오니까. 드라마 연극이 완결되고 폐쇄적 장품을 지향한 반면 또 역접이제. 미술치기 쉽제. 반면 사이에 두고 완결되고 폐쇄적이래. 일반 드라마 연극은. 근데 포스트 드라마는 뭐다? 미완결 상태의 개방까지. 미완결 개방적. 연극에서의 사건성은 예술에서 퍼포먼스가 중시되면서 더욱 강화되고 있다. 보이나? 퍼포먼스 중시되면서 더욱 강화되고 있다까지가 글 끝이지. 한 개 더 있나? 그 밑에. 자, 포스트 드라마 연극의 길을 개척한 사람들은 오랜 기간 연극이 문학의 지배를 받으면서 연극의 본질적 특성이 오히려 변질되고 훼손되었다고 판단하여 연극의 순수성과 독립성이 강화되는 것을 중시한다. 마찬가지야 얘들아. 밑줄을 마킹을 치거나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어떻게 판단하냐면 이런 것들은 다 필요 없어. 중요한 건 뒤에 나오잖아. 순수성과 독립성이 강화되는 걸 중시하지. 누구는? 포스트 드라마 쪽의 사람들은 말이야. 그래서 이쪽의 사람들은 이거 보이지? 밑줄을 딱 쳐놓고 내가 필기를 한다면 어떤 필기를 해야 되냐? 이 필기를 해야 돼. 지금까지 그냥 드라마 연극은 누구의 지배를 받았다? 문학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고. 텍스트의 지배를 받아왔지. 이제 그거 벗어던지고 싶어 한다고. 이제 그래서 뭐라 그래? 나는 문학으로부터 독립할래 해서 독립성이라 그러는 거야 지금. 이에 포스트 드라마 연극에서는 드라마 연극에서의 텍스트의 언어적 의미 전달을 위해 봉사하던 보이지? 텍스트의 전달을 위해 봉사하던 배우의 몸, 무대, 뭐뭐 등이 자기 목소리를 회복한다. 나아가 무대와 객석의 경계가 해체되지. 비연극적이라는 이유로 배제되었던 것들이 중심으로 들어왔지. 했던 거야 다. 그래서 이 포스트 연극은 재연으로부터 퍼포먼스로 가고 감상으로부터 체험으로 돌아간다. 이는 연극이 새로운 문화 콘텐츠로서 다양한 변신을 해나가고 있음을 시사한다까지야. 됐지? 마킹 해볼게. 포스트에서는 다시 이 요소들이 자기 목소리를 회복하고 무대와 객석 경계가 해체되고 비연극적에 배제되었던 것들이 복원되고 퍼포먼스, 감상으로부터 체험까지 요렇게 마킹을 하면은 깔끔. Understand? 됐나? 6단락까지 아마 정리를 해야 될 거야. 1단락부터 해볼게. 1단락. 이 글의 전체적인 주제는 뭐였노? 그냥 드라마. 그냥 드라마에서 포스트 드라마랑 드라마 연극이랑 갈라지잖아. 그래서 그렇게 필기를 하면 된다. 그냥 드라마에서. 드라마에 저기가 나왔었거든. 드라마에서 두 개로 나오지. 드라마 연극이 하나 있지. 일단 요거 밑에 거 지워놔야겠다. 드라마 연극. 드라마 연극은 이제 어떤 애였냐 적어볼게. 얘는 기본적으로 이제 갈등과 해결, 이 갈등과 해결의 서사 구조를 가지고 있었어. 거기다가 뭔지는 나도 잘 모르겠지만은 이 미메시스 화법을 사용하는 애였거든. 그래서 드라마 연극은 가장 중요한 게 드라마 텍스트를 현재화하는 작업이 가장 목적이지. 이게 가장 중시하는 거지. 이 글에서는 이 재현이라는 말로 많이 나왔었다. 재현.
됐지? 반면 이 글의 주제인 포스트 드라마. 포스트 드라마는 재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지. 게다가 미메시스 화법을 따르지도 않는다. 됐나? 여기까지가 이제 일단락의 정리야. 일단락에 나온 내용. 그리고 너희 그 정리하실 때 그 비문학 그 본문이랑 비교하면서 내가 지금 어디를 필기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대. 그래야 복습할 때 이게 이해가 되지. 이것만 득 적어 놓으면 아, 선생님 이거 왜 적었지라고 궁금해하거든. 됐지? 그다음 2단락 가볼게. 2단락부터는 보시면은 계속해서 드라마 연극과 포스트 드라마를 비교하기 때문에 쌤이 이렇게 적을 거야. 이쪽에 드라마 연극을 적고 이쪽에 포스트 드라마 연극을 적은 다음에 이렇게 줄을 쭉 긋고 대비를 시킬 거야. 알겠지? 적어볼게. 우선 드라마 연극. 드라마 연극. 드라마 연극은 가장 위에 있는 게 뭐야? 정점에 있는 게 텍스트. 그래. 이 텍스트가 가장 정점에 위치해 있고 그 밑에 배우라든지 무대가 위치해 있어.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 이 비문학 글에서는 위기의 질서라는 단어를 썼었어. 이 위기의 질서가 있다는 말이야. 이 배우 무대에서 당연히 뭐랑 배우와 관객의 경계는 굉장히 선명하게 있지.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런 걸 어떻게 부르면 되냐면 요 배우와 관계는 상당히 수동적인 위치에 있다 생각하면 돼. 즉 텍스트를 따라만 하는 수동적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지. 반면 포스트 드라마에서는 왼쪽에 나왔던 위계의 질서가 없다. 위계의 질서가 붕괴되지. 그렇기 때문에 원래 있었던 배우와 관객의 경계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배우와 관객은 수동적이 아니라 굉장히 능동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능동적 역할 덕분에 어떤 특성이 있다 그랬지? 무슨 성? 우발성, 우연성 둘 다 괜찮아. 일단 이단락에서는 우발성이라는 단어를 썼다. 우발성이 존재한다. 이게 2단락 내용이었지. 맞지? 딱 여기 2단락까지 있을 거야. 3단락은 2단락 이어붙일게. 3단락 2단락에 이어붙일게. 3단락. 관객은 일반 그 드라마 연극에서 관객은 내가 보고 있는 연극에 푹 빠져들지. 푹 빠져들지. 그래서 감정이입을 한다. 감정이입을 하게 돼. 감정이라면 뭐가 좋습니까? 이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탈피할 수 있거든. 현실을 잠시 잊고 드라마에만 푹 빠져드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서 보이는 요 극은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냐 했을 때 현실의 재현이라고도 불리고 다른 말 두 글자로 뭐라고 했을게? 환영. 기억나지? 환영. 환영이야. 현실의 환영이지. 반면 여기 포스트 드라마에서 얘도 마찬가지로 관객은
연극을 보게 되겠지. 하지만 얘랑은 다르게 여기서는 감정이입이 일어나지 않는다. 허구인 걸 너무 잘 밝혀주거든. 감정이입이 되지가 않아. 여기서의 극은 현실의 재현도 아니고 현실의 환영도 더더욱 아니야. 그러면 도대체 포스트 드라마는 드라마 연극에 비해서 현실에서 탈피를 안 시켜주는데 그럼 왜 합니까? 뭐가 이득입니까? 했을 때 당연히 장점이 있지. 얘는 연극 자체의 특성을 강화해 주거든. 굳이 현실을 재현할 필요가 없으니까 연극 자체의 특성을 강화해 주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지. 4단락 간다 얘들아. 4단락. 어? 뭐 그건 뭐 써도 돼 안 써도 돼. 현실 사회 쓸 사람 써라. 사단락은 비교하는 게 아니라 이제 포스트 드라마의 특성에 대해서만 쭉 전개를 해서 포스트 드라마를 중인공으로 두고 순서는 이렇게 된다. 얘는 현실을 재현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이어나가는 거야 얘들아. 이렇게 글은 제일 끝에 요거였지. 요렇게 이어가는 거야 계속. 4단락도. 그래서 얘는 이제 연극 자체를 재현하고 있지. 현실을 재현하는 게 아니라 연극 자체를 재현하다 보니 굉장히 비판적이고 연극에 대해서 말이야 반성적 사고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연극 이렇게 하면 될까? 연극에 이상한 점은 없을까? 반성을 하게 되지. 이러다 보니 조금 더 나아가서 경계에 대한 반성까지 가게 된다. 무대와 객석 사이에 경계가 있어도 되는 건가? 배우와 관객 사이에 경계는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건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지. 얘는. 그러다 보니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아까 봤을 거야. 비연극적 요소가 연극으로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렇지? 다시 적으면 포스트 드라마 연극은 퍼포먼스, 즉 공연적 요소가 많아지는 거지. 그래서 이 부분에서 많이 필기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뭐 나왔던 게 그 배우는 인물을 재현하는 게 아니라 몸짓을 보여준다라고 많이 말하잖아. 몸짓 그 자체를 보여준다라고. 오단락에는 다시 이런 식으로 뭐 드라마 연극과 포스트 드라마 연극을 비교하고 있었어. 나는 뭐 이렇게 필기 안 할 거야. 그냥 이렇게 잘라서 할게. 두 개로. 드라마 연극에 나오는 인물이 그 아리스토텔레스였어. 이 새끼가 딱 나와가지고 나는 뭘 중시한다? 나는 플롯 중시하는데 라고 말하지. 난 플롯 중시한다. 또한 자고로 연극이란 무슨 성? 필연성. 좀 더 적을게. 뒤에 나오지만 미리 완결성, 폐쇄성 이러한 특성을 띠게 되는 거지. 하지만 우리의 주제인 포스트 드라마는 아리스토텔레스 쌩 까버리고 우리는 플롯 중시 안 하는데 하면서 우리는 퍼포먼스다. 퍼포먼스를 중시한다.
공연적 요소를 중시하겠다. 그래서 필연성 대신 우연성을 추구하고 완결성 대신 미완결을 추구하고 폐쇄성 대신 개방성을 추구하게 되지. 열린 거. 뭐 딴 것도 더 있었다. 뭐 찰나성 이런 거 있었지. 뭐 더 적어도 돼. 뭐 찰나성, 일회성 더 적어도 돼. 어차피 다 같은 거니까. 어찌됐든 이제 5달러까지 내용이 이거였고, 결론 부분에서는 6달러 결론 부분에서는 앞에 내용을 한번 짧은 말로 딱 정리해주고 끝난다. 그냥 뭐에서 뭐로 바뀌었다. 아, 그래서 우리의 연극은 현실의 재현에서 퍼포먼스로 감상에서 체험으로 그리고 무대와 객석의 경계는 없는 걸로 가는 거지. 됐나? 끝. 아, 팔 오지게 아프고. 내신 기간도 아닌데 맞지? 필기 너무 많이 했다. 이건 내 성격과 다른데. 됐나? 여기까지. 문제를 풉시다. 자, 1번 문제 보자. 1번 문제. 답 5번. 5번. 자, 가장 적절한 건 모르는데 적절한 게 이제 5번이었거든. 요거는 우리가 이제 그 모의고사로 따지면 글전개 방식 문제였지. 맞지? 글전개 방식 문제였어가지고 무조건 얘들의 차이점 말해줘야 되고 특징 설명하면서 기존의 연극에 비해 달라진 걸 말한다. 요게 찍어줘야 되지. 요건 꽤 쉬웠어. 2번 문제부터 이제 일치 문제가 등장하기 시작하지. 일치 문제가. 하나씩 볼게. 답은 5번이었어. 5번이 틀렸는데 왜 틀린지 봐봐. 포스트 드라마 연극에서는 연극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까지는 괜찮지. 문학으로부터 독립하겠다 그랬거든. 근데 그 뒤에 텍스트의 언어적 의미 전달 효과를 높이면 안 되지. 텍스트를 내리고 그 외적인 요소들이 올라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얘는 텍스트 강조하니까 틀린 거 아니야. 건이야. 틀렸지? 아, 그래? 의외군. 가나에 대한 설명 볼게. 가랑 나 있잖아. 중요한 포인트만 밑줄 치면 돼. 가에서 여기서 이제 뭐 콘탁트 호프 이 작품의 핵심 포인트는 어디냐? 여기 보이지? 즉흥적 성격 보이나? 필연성이 아니고 거의 우연성과 가깝지. 즉흥적 성격이 있고 또 한 개 더 움직임을 나타내는 거지. 텍스트를 말하지 않지. 그나마 간혹 등장하는 대사는 논리적으로 무엇인가를 재현이 아니라고. 계속 재현이 아니고 또 뭐 있어? 경계도 모호하지. 포스트 드라마 쪽이지. 이거 완전 포스트제. 밑에도 마찬가지다 얘들아. 누구든 무대 위에 설 수 있고 관객이 될 수 있다. 경계가 없지. 또 관객들은 작가이자 배우다. 맞나?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포스트야. 그래서 두 포스트 문학의 공통점은 5번. 자, 무대에서 현실의 환영을 만들어내는 다양한 방식이 시도된 공연이다. 절대 틀렸지. 왜? 환영이란 말은 드라마 연극에 관한 단어지 포스트에 관련된 단어가 아니잖아. 그래서 답이 5번이었다. 4번 문제. 이거는 쉬웠거든. 기억에 대한 설명이지. 이거 이제 앞에서 기억이 뭔지 한번 보면은 밑줄 친 거가 어딨노? 어딨지? 이거 여기 있네. 사건으로서 공연. 이거 봐라. 앞에 걸 보면 알 수 있잖아. 우연성 개입으로 다른 공연이 매번 나타나는 거지. 기억이. 그래서 우연성 개입으로 나타나는 게 1번. 공연으로서 연극이 지니고 있는 특성 강화된다. 원래는 뭐였어? 원래 그전에는 뭐가 강조됐다? 아리스토텔레스 말했다면 플롯이라든지 필연성이라든지 재현이 강조되는데 이제는 연극 그 자체가 강조되는 거지. 그래서 1번이 답이고. 5번 문제. 포스트 드라마랑 서사극 비교하라 그래서 여기는 이제 서사극 보기야 지금. 그래서 브레이트라는 이제 작가가 나오면서 뭐라 그래? 중요한 말. 공연에 몰입하는 것을 방해하고 싶어 하지. 또 포스트 쪽이죠 이거. 몰입하지 마. 그 밑에. 관객이 수동적인 관람자로 머물면 일상으로 되돌아가서도 동일한 현상이 발생한다고 믿었다. 따라서 어떻게 하겠대? 관객이 능동적, 비판적 이성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연극 공연에서부터 몰입을 방해해야 된다고. 대충 뭔지 알겠지? 그래서 뭐라 그래? 둘 다 성찰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다 맞았지? 이거 희석이지. 희석. 희석은 매우 드물고 적으면 이게 희소야. 희소하다. 희석은 뭐고? 썩는 거잖아.
농도를 연하게 하는 거 맞지? 그래서 이건 쉬웠지? 어휘는 틀려도 알아서 해라. 그치? 쉬다가 두 번째 가자. 이 문제도 내가 참 잘 이해를 시켜줄 테니까 잘 이해한 다음에 필기해서 복습하면 돼. 어려운 게 없어. 읽어볼게. 자, 현대 철학에서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자유를 어떤 외부적 강제나 강압도 없는 상태라고 정의했다. 적혀있지? 그래서 일단 자유지상주의자라는 이제 파가 하나가 있는데 얘들은 자유를 이렇게 정의를 했어. 자유는 이런 거다. 그 다음 현대사회의 개인은 각자의 신념을 인정하고 자신의 신념을 타자에게 강요하지 않아야 하며 국가는 기본적으로 개인에게 간섭하지 말라 보이지. 그래서 이제 국가의 간섭을 배제해버리지. 이는 개인의 자유에 대한 독점적 소유권을 강조한다. 중요한 말이지 이거. 개인의 자유는 자신만이 가질 수 있고 누가 터치할 수 없다라는 이 독점적 소유권이라는 말. 한편 자유지상주의자들과 차별화되어 자유주의적 평등주의자라고 불리는 자들이 있다고. 그럼 요거는 방금 전 지문이랑 비슷하게 또 A와 B 개념을 대비하고 비교하는 그런 지문이겠지. 롤스는 그 대표적 학자로 정의에 대한 담론을 본격적으로 들고 나와 정치 철학의 지형을 바꾸어 놓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즉 여기서 이제 포인트를 두고 이해하셔야 되는 게 위에 나온 자유지상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을 보면 얘들아 정의란 말은 전혀 쓰고 있지 않지. 자유라는 말만 쓰고 건드리지 말라고만 말하잖아. 근데 얘는 얘랑 좀 글자가 다른 게 얘도 자유가 있고 얘도 자유가 있는데 얘는 평등이 껴있지. 즉 롤스는 정의라는 개념을 들고 와가지고 자유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평등도 같이 다룬다는 말이야. 그래서 달라.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야. 여기에서 조금 평등까지 가미한 게 얘들이야. 알겠지? 그렇게 알고 그러니까 정의를 들고 나와서 평가를 좋게 받고 있다고. 롤스는 사상체계의 제1덕목이 진리라면은 사회제도의 1덕목은 뭐다? 정의라고 주장해. 자유보다는 정의 일단. 그가 특히 강조했던 것은 모든 개인은 뭐라 그래? 정의 잘 봐라. 자유롭고 평등 보이제. 평등한 존재이며 소수 혹은 사회적 약자가 강자의 권력 때문에 자기의 권리를 희생당해서는 안 된다 보이잖아. 둘 다 강조하고 있지. 자유도 중요하고 평등도 중요하다. 또한 어떤 제도가 아무리 효율적인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정의에 부합하지 않으면 개혁되거나 폐기되라는 거지.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정의인 거지 얘한테는. 체크해볼게. 그래서 롤스라는 학자가 나와서 말을 하지. 사회 제도는 정의가 우선이다. 특히 강조하지. 특히 강조하였던 거는 이거지. 또 약자가 권력 때문에 희생당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자유와 평등을 같이 강조하는구나. 또 한 개 더. 그 밑에. 아무리 효율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정의에 부합하지 않으면 개혁되고 폐기돼야 된다고. 롤스가 뭘 좋아하는지 알겠지 얘들아? 정의로운 거 좋아해. 정의. 됐나? 근데 너희가 여기에 정의라고 단어가 나왔다 해서 너희가 원래 일상생활에서 쓰고 있는 정의롭다 할 때 정의를 생각하면은 이 글이 참 어려워지거든? 그래서 정의롭다 할 때 정의를 생각하지 마시고 평등이라고 바꿔서 해석해야지 이 글이 쉬워질 거야. 알겠지? 그 다음 롤스는 정의의 핵심이 절차적 공정성에 있다고 보았다. 한 사회 내에서 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사회를 운영해 나갈 법과 제도를 합의한다고 할 때 이 법과 제도가 정의로운 것인지 아닌지는 그것이 정해지는 절차적 공정성에 달려있다. 즉 뭐다? 정의가 있냐 없냐는 절차적으로 공정하냐 안 공정하냐가 중요한 거지. 이해됐지? 이 개념이 중요한 거 알겠지? 됐지? 절차적 공정성. 도대체 이게 뭐냐? 자, 롤스는 전체적 공정성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서 사회 구성원들이 법과 제도의 토대가 되는 사회 운영 원리를 합의하는 이른바 원초적 상황을 가져한다. 중요한 단어다 얘들아. 원초적 상황이라는 이 개념을 쓰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야. 이 어떤 상황인지 잘 봐야 돼. 어떤 상황인지. 요 앞에 보면 딱 나와 있다 설명이. 뭐라 그래? 어떤 사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사회 운영 원리를 합의하는 단계 있지. 예를 들어 볼게.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이미 합의가 다 이루어져 있지. 법도 있고 제도도 있고 그런 게 있잖아. 근데 그 전 단계 부족 사회를 생각해봐. 아무런 규칙도 없는 상황에서 그게 바로 원초적 상황이라고 말을 한다고. 그 다음에 이해해봐.
원초적 상황에서는 무지의 장막이라는 특수한 정보 차단 장치가 있어서 이 상황에 참여한 사람들은 자신이 처한 사회적 지위나 선호에 관한 정보를 알 수가 없어. 이게 바로 뭐다? 무지의 장막이라는 개념이야, 얘들아. 무지의 장막. 서로가 서로에 대해 모르는 거지. 이때 참여자들이 합리적이라면은 자신이 어떤 사회적 조건에 처해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신이 최악의 상황에 빠지게 될 수 있음을 고려하게 될 것이다. 이게 중요하지. 고려하게 될 것이고, 타고난 능력이나 처해진 환경, 계층적 조건 등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 불편, 부당한 정의의 원칙을 마련하게 될 것이야. 이 때문에 원초적 상황에서는 자연스럽게 절차적 공정성이 확보된 원칙이 마련되고 최악의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가장 유리한 사회제도를 선택하게 됨으로써 사회적 안전망이 생기게 된다. 밑줄 쳐볼게. 일단 최악의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유리한 사회제도를 선택하게 되면서 사회적 안전망이 생기게 된다. 자, 넘어가지 말고 쌤의 예시를 잘 듣고 이해를 해라 얘들아. 다시 한번 이해시켜줄게. 뭔 소린지 어렵게 적혀 있으니까. 자, 내가 예를 들어볼게. 자, 우리 이 교실이 원초적 상황이라고 내가 가정을 해볼게. 우리는 서로가 서로의 성적을 모르는 상태고 얘가 어떤 성격인지도 모르는 제일 다 처음 본 상황이야. 근데 내가 앞에 있는 강사가 내가 선생님이 내가 얘기를 한다. 얘들아, 오늘 시험을 칠 건데 꼴찌하는 사람한테 벌금을 매길 거다. 벌금 내자. 자, 벌금 얼마로 책정할까라고 내가 질문을 던졌어. 그럼 너희는 뭐라 대답해야 되는지 아나? 서로가 서로를 모르잖아. 내가 이 인원 중에서 몇 등 정도 할지를 모르니까 내가 꼴찌를 할 수 있는 이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다고. 내가 꼴찌할 수도 있는데 괜히 벌금 세게 말했다가 내가 걸리면 어떻게 하지? 이런단 말이야. 그래서 절대 10만 원, 100만 원 못 불러. 100원 하면 안 돼요. 이런단 말이야. 그게 바로 뭐다? 원초적 상황이야. 뭐 때문에? 무지의 장막 때문에 우리는 뭘 선택한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다고. 그래서 뭐가 생겨 이제? 사회적 안전망. 자, 요 개념 알겠지? 요걸 갖다가 사회를 확장시켜보자 이제. 자, 사회 구성원들이 합의를 할 때 이런 합의를 할 수 있잖아. 무지의 장막 하에 서랍 이런 거. 야, 우리 사회에서 가장 불우한 계층, 가장 가난한 사람에게 아무 이유 없이 매달 100만 원씩 주는 제도를 결정하는 건 어때라고 제안을 할 수 있지. 왜? 내가 가장 하층이 될 수도 있거든. 그런 사회적 안전망이 될 수 있다는 거지. 왜? 서로가 서로에게 대해서 모르니까. 이해됐지? 항상 요 말을 기억해. 내가 최악의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걸 고려하게 된다고. 됐나? 이게 바로 뭐다? 최종적으로 원초적 상황이고, 그래서 롤스는 뭐라 그래? 모든 사람이 무지의 장막이 있는 원초적 상황에 처해 있다면은 뭐가 생긴다? 무조건 절차적 공정성은 무조건 생길 것이다 라는 거야. 이해됐지? 됐나 건이야? 몸 풀지 말고 이거나 봐라 임마. 그 다음 롤스는 원초적 상황에서 개인들이 합의하는 원칙이 곧 정의의 원칙임을 강조해. 딱 나오지? 굉장히 공정하고 정의로운 원칙이 생길 거라고. 원초적 상황에서는. 롤스가 정의의 원칙으로 제시한 것 중 가장 혁명적인 개념인 게 뭐다? 요 차등의 원칙이라는 거야. 많이 들어봤을 거야. 차등의 원칙은. 롤스는 차등의 원칙을 통해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경제적 불평등은 허용할 수 있다. 보이지? 중요하지. 자, 요 개념이 왜 중요하냐면 원래 제일 처음에 롤스가 얘기했을 때 자유와 평등을 강조했지. 근데 약자를 위해서 약자한테만 더 배려해주는 건 또 불평등이잖아. 근데 그거는 괜찮다고. 이해됐고, 아무리 불평등이라도. 이러한 발상이 구체화된 것이 바로 뭐다? 이 맥시민 원리다. 이 맥시민 원리가 중요한 원리야. 어떤 원리냐? 효율성의 원칙에 따라 사회적 자원이 불평등하게 분배되는 상황에서 최소의 몫을 가져가는 사람을 최소 수혜자라고 하고 최대의 몫을 가져가는 사람을 최대 수혜자라고 하는데, 맥시민 원리는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이나 최우선 순위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자원을 분배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뭔지 알겠나? 일단 밑줄 치고 또 한번 설명해 줄게. 밑줄 치고 효율성 원칙에 따라 이렇게 하고 하는데, 요게 이제 딱 맥시민 원리지. 자, 여기서 님들이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키포인트는 학생들이 광고하는 요거야. 요 단어를, 요 글자를 참 아무렇지 않게 넘기는데, 요 효율성 원칙이라는 게 뭔지를 이해를 해야 돼. 잘 봐. 이것도 사회의 예를 듣고 일로 갖고 와볼게. 우리나라가 예전에 좀 못 살았을 때, 새마을 운동하고 이랬을 때 박정희 대통령이 들고 나온 정책이 뭔지 아나? 중소기업이나 서민을 살리겠다가 아니었지.
삼성, LG, 롯데 같은 대기업한테 몽땅 투자를 해서 얘들을 키우겠다는 거야. 왜? 대기업이 크면 클수록 얘들은 똑같은 100만 원을 투자하더라도 얘한테 내주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뽑아내거든. 효율적이라 이거야. 즉, 이 효율성의 원칙에 따라라는 말은 여기서 불평등 분배되는 상황이라는 말은 이거지. 공평한 게 아니라 평등한 게 아니라 가장 효율성이 있는 사람한테 많은 자원을 주는 그러한 상황에서 최소의 몫을 가져가는 사람을 최소 수혜자라고 하는데 맥시민 원리는 뭐래? 최소 수혜자에게 최우선 순위를 분야하는 방식으로 분배하자 이거야. 그 말인 즉슨 얘는 효율성을 따져 안 따져? 효율성보다는 평등을 따지는 거지. 뭔지 알겠나? 그래서 이런 개념이라고 알면 되고 그 밑에 반대되는 게 나온다. 롤스는 최대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이나 최우선 순위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자원을 분배해야 한다는 맥시맥스의 원리에 대해서는 당연히 부정적이겠지. 그래서 맥시맥스의 원리도 있는데 요거는 이거야. 딱 뭐다? 가장 효율적인 놈한테 많은 투자하는 거. 이해돼? 이렇게 해버리면 뭐가 없겠노? 사회적 안전망 확충은 없겠지. 맞지? 야, 저 일도 안 하는 백수 새끼한테 돈 줘봤자 어차피 술 먹고 잘 건데 주지 마. 차라리 의사한테 줘. 이런 느낌이지. 됐나? 그 다음, 자, 롤스는 개인의 정치적이고 법적인 권리는 독점적 배타적 권리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말한다. 개인의 권리는 뭐다? 독점적이고 아무도 못 건드리는 배타적 권리라고. 때문에 이러한 권리에 개입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개인의 종교, 정치, 신념 역시 무지의 장막 아래 있어 모르는 것으로 가정해야만 모든 개인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정의의 원칙을 마련할 수 있다고 했다. 밑줄 쳐볼게. 다시 한 번 더 롤스는 뭐라 그래? 권리는 독점적 배타적 권리이기 때문에 개입하지 마. 또 무지의 장막 아래 있으니까 우리는 평등한 정의의 원칙을 만들 수 있다. 이건 똑같으니까 밑줄 안 칠게요. 같은 말이니까. 그 뒤에 정의에 대한 롤스의 담론에 대해 드워킨이라는 애가 말한다. 모든 개인은 동등하게 대우받을 권리가 있다는 입장에서 국가가 모든 구성원들이 자유와 평등을 누릴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롤스의 견해에 공감을 표했어. 드워킨은 롤스 편이야. 그러나 역점. 공동체주의자라고 불리는 맥킨타이어라는 애는 롤스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보이는 거야. 맥킨타이어가 뭐라 하냐? 롤스가 말하는 개인은 자신이 살아가는 공동체에는 무관심하고 오로지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자아라고 지적했다고. 야, 이거 뭐라 한 거야? 롤스야, 네 생각과 다르게 사회에 살아가는 개인들은 이기적 존재다 라고 한 거지. 또한 공동체의 덕, 공공선 등에 대해 다루지 않고 정의를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고. 어떻게 까겠어? 야, 롤스 니는 우리 공동체의 덕, 우리 공동체가 원하는 공공선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뭐 어떻게 네가 그 정의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냐? 정의를 말하려면은 얘들을 다뤄야 되는데 이 말이야 지금. 공공선에 대해 다루지 않고 내린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거지. 구체적인 상황에서 유독한 행위를 하도록 만드는 공동체의 가치, 관행, 전통이 원초적 상황을 통해 정당성을 확보한 불편부당한 관점보다 더 중요하다 보이지. 뭐가 더 중요하다고? 갈로 쳐볼게. 여기서부터 이까지가 이 관점보다 더 중요하다고. 공동체의 윤리, 가치, 관행이 더 중요해. 한 번 더. 덕과 공동체 가치에 매개되지 않는 정의란 존재할 수 없다. 무조건 매개를 시켜야 된다는 거지. 이게 주된 논쟁이라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이해됐나? 그래서 요 정도로 따지면은 아마 괜찮을 거다. 됐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문 필기 다 하고 문제 풀로 넘어가자. 됐나? 자유적 평등주의가 나뉘었지. 그래서 읽어볼게. 적어보면은 자유지상주의가 하나 나와주고 밑에는 말이 좀 어렵다. 자유주의적 평등주의래. 그러니까 자유도 추구하면서 평등주의를 추구하는 뭐 그러한 필. 그래서 자유지상주의에서는 온리 자유에 대해서만 강조를 했어. 자유에 대한 정의만 내려버렸지. 자유를 이렇게 얘기했지. 자유는 외부적 강제가 없는 상태 라고 말을 했다.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우리 보통 어떻게 말했냐면은 그래서는 이 독점적 소유권이라는 용어를 쓰더라고. 자유에 대한 독점적 소유권이 있습니다. 이거야. 그리고 또한 여기서 말하는 외부적 강제라는 말은 그 국가를 얘기하는 거지. 국가가 터치하지 마세요 이거야. 자유주의적 평등 중에는 대표적인 학자가 롤스가 있었지. 롤스. 이 새끼 자주 나온다. 롤스 맨날 나오네. 얘들은 이 자유주의적 평등주의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단락에서는 한 3가지 정도의 정의를 얘기를 하더라고. 중요한 포인트를.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강조해야 되는 게 얘는 자유와 평등을 모두 추구하는 애들이지. 둘 다 추구한다. 또한 두 번째, 강자의 억압에 반대한다. 약자에 대한 강자의 억압을 거부하는 거지. 마지막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용어가 나와야 되지. 정의라는 거. 그래서 사회 제도는 정의에 부합해야 한다. 까지가 이제 롤스의 주장이었어. 팔 아프다 씨. 대신 좀 써줄 사람 없나? 2단락 넘어갈게. 자, 인생이 글씨 너무 못 써서 안 돼. 2단락에서는 이 절차적 공정성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한다. 롤스가 이걸 얘기하지. 그래서 이 롤스는 이 절차적 공정성이 우리가 추구하는 정의의 핵심이라고 말을 했어. 이게 정의의 핵심입니다. 했어. 그래서 이러한 이제 정의의 핵심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져온 상황이 뭐였어? 원초적 상황. 그래. 이 원초적 상황을 예시로 드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 원초적 상황이. 일단 이 원초적 상황에서는 뭐가 있냐면 그 무지의 장막이라는 게 있었어. 무지의 장막. 그러니까 이 무지의 장막이 있는 덕분에 사람들은 가장 우선 고려하는 게 뭐다? 내가 개망하면 어떡하지? 뭘 하지? 그리고 최악의 상황.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게 되고 결국 이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다 보니 뭐가 생긴다? 사회적 안전망. 망이 확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최저 생계비 이런 거 있잖아. 막 지원해주고 그런 게 생기는 거지. 됐나? 그 다음 3단락 넘어가자. 3단락은 보면 알겠지만 맥시 민, 맥시 맥스 뭐 그런 게 나왔잖아. 그치? 그거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게. 3단락에서 정의의 원칙에 대해서 일단 정리를 했었어. 3단락 첫 부분에 보시면 나와 있어. 정의의 원칙은 다시 적어볼게. 원초적 상황에서 이루어진 합의를 정의의 원칙이라고 하죠. 왜냐면 원초적 상황에서는 정의로운 것밖에 안 생기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그 롤스가 유명해진 그 원리가 바로 차등의 원칙이라는 거지. 밑에 적어볼게. 이걸로 적자. 그래서 차등의 원칙이 등장을 한다. 차등의 원칙이란 쉽게 말해서 약자를 위한 불평등은
허용하자라는 거지. 이게 차등의 원칙이에요. 약자를 위한 불평등은 오케이. 요 차등의 원칙을 조금 더 구체화시킨 게 바로 맥시민 원리야. 맥시민 원리는 정의 굉장히 쉽다. 누구에게? 최소 수혜자에게 모든 이익과 우선순위를 부여하자는 거지. 그대로 적으면 돼. 최소 수혜자에게 이익과 그리고 우선순위를 부여합시다. 라는 게 이제 맥시민 원리지. 쉽게 말해서 여기서 말하는 요 최소 수혜자라는 말은 다른 말로 약자라고 적어도 되겠지. 약자에게. 근데 요 맥시민 원리랑 반대, 즉 이제 대비되는 개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이제 맥시맥스. 맥시맥스 원리. 얘는 같은 말이니까 땡땡만 칠게. 여기에서는 반대로 최대 수혜자에게 이익과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거야. 그래서 4단락. 여기서 이제 드워킨이랑 그 맥킨타이어 나와가지고 롤스에 동의를 하냐 비판을 하냐 요거 말하는 거였잖아. 그래서 적어볼게. 4단락의 드워킨은 별로 필기할 게 없어. 왜? 그냥 롤스에 동의를 하니까 롤스의 의견과 같이 간다고 생각하면 돼. 드워킨은. 반면 이 맥킨타이어는 까지 롤스를. 근데 그럴듯하게 까서 똑똑한 사람인 것 같아. 얘는 롤스를 비판한다. 어떤 이유에서 몇 가지 이유, 총 2가지 이유에서 까버리는 거예요. 2가지 이유. 첫 번째 이유가 이렇게까지. 개인은 공동체에 대해서 무관심하다. 즉 이기적이라는 거지. 그거 고려해야 되고, 두 번째, 더 중요한 거는 공동체의 가치라든지 또는 공공선을 고려해야 하는 거야. 그런데 롤스는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롤스가 정의한 정의는 완벽하지 않다는 거지. 이걸 고려하지 않아서. 됐나? 그래서 여기까지가 인문 2 정리 끝이다. 됐지? 됐고 문제 풀어보자. 은재? 은재는 괜찮지. 은재는 죽어있기 때문에 신경 안 써도 된다. 1번 보자. 딴 답 3번. 딩동댕. 자, 기업과 니은이 모두 긍정하려면 얘들아 둘 다 자유는 건들지 마 이거여야 되지. 그래서 3번. 국가는 개인의 권리 문제에 대해 권리를 제한하지 말고 건들지 마라. 이게 이제 두 부류의 공통점이겠지. 그래서 쉬웠어. 혹시 1번은 왜 틀린지 알겠지? 국가가 정의를 안 되지. 2번은 신념을 가지도록 유도도 하면 안 돼. 이게 정확하게 본문에 나와 있는데 본문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 1단락 둘째 줄에 개인은 각자 신념 인정하고 강요하지 않아야만 보이지. 국가도 간섭하지 말라 보이나.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신념에 한해서도 국가가 간섭하면 안 된다. 4번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만들어진 법과 제도는 자유를 내치는 것이라면은 뭐야? 폐기돼야 되지. 롤스 입장에서는. 5번 자유를 제한하면 절대 안 된다 그랬지? 2번 문제 답 3번이었다.
왜냐? 드워킨 누구 편? 롤스 편. 소수자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은 모든 개인의 권리를 동등하게 보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는 게 아니라 롤스가 말한 차등의 원칙에 따르면 소수를 위한 불평등은 괜찮지. 그러니까 드워킨도 괜찮다고 해야겠지? 그래서 3번이 틀렸어. 됐나? 틀렸어. 3번 문제. 여기 봐봐라. 어떤 내용인지 보이지? 30마리 있는데 한 명은 커튼 쳐라, 한 명은 커튼 치지 마라 하고 있지. 그렇다면 뭐라 대답할래? 물으니까 뭐야? 원초적 상황을 가정해라. 네가 저렇게 안 보이면 어떡할 건데? 라고 생각해보게 하겠지. 그래서 5번 뭐란다? 무지의 장막 하에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게 만들겠지. 쉬웠지? 4번 이거 마찬가지다. 맥시민, 맥스 원리 가지고 푸는 거지. 중요한 건 요거야. 3, 8, 14로 분류가 돼 있지. 그럼 필기를 내놓겠지. 어떻게? 계층 1은 몇? 3, 8, 14의 효율, 그러니까 그 뭐냐, 그 몫이 주어지고 있지. 뭐에 따라서? 효율성 원칙에 따라서는 말이야. 맞지? 효율성 원칙에 따라서. 창이 물어보자. 자, 맥시민 원리를 따른다고 하면은 결정 1, 2, 3 중에 뭘 골라야 돼? 왜 3 골라야 되지? 가장 적은 사람에게 많이 주고 가장 많은 사람에게는 적게 줘야 되지. 맥스 원리에 따르면 결정 1을 따르겠지. 가장 적은 사람한테 더 적게, 가장 많은 놈은 더 많게. 요거에 따라서 풀면은 답이 3번이 되겠지. 맞지? 네. 마지막 어휘는 Not my business. It's yours. 헷갈렸어. 네 몇 번을 찍으려고 그랬는데.